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물의 수확과 품질. 여기는 되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금방 끝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내용은 크게 뭐 수확, 그다음에 뭐 품질 관리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순호 교수님 강의 자료에 보면 이게 이제 유순호 교수님이 강의했던 자료인데 뒤에 보면 뭐 종합 요약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을 쫙 요약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대신 문제를 풀자고요, 그냥. 자, 이제 수확 시기와 수량 구성 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확을 하려면 작물이 성숙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성숙의 뜻이 뭐냐? 이용 부위인 종실. 뭐 종실이라는 건 뭐 열매 내지는 종자잖아요. 줄기, 잎, 뿌리 등을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는 것. 아, 이거는 이제 수확의 개념이고 성숙의 개념은 아니죠. 그 성숙이라는 거는 수량이 많아지고 품질이 가장 높아서 수확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한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책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수확 시기와 방법인데, 그럼 언제 수확할 거냐? 어떻게 수확을 할 거냐? 일단 수량이 제일 절정에 가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품질이 가장 좋은 상태. 뭐 약간 시기를 너무 놓쳤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작물이 맛이 갈 때 수확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용하기에 알맞을 때. 어떤 식물은 좀 미리 따서 이렇게 뭐 수송하고 저장하는 그 기간까지 고려해서 좀 미리 수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수확 시기를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발육 정도인데 이제 쌀 얘기가 참 많은데, 쌀 같은 경우는 출수 후, 출수가 뭔지 아시죠? 이삭이 나는 거. 벼 같은 경우는 이삭이 나는 걸 출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 숫자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출수 후 일평균 적산 온도가 뭐 1100도씨 전후에 이를 때 현미 발달이 끝난다. 뭐 요런 정도를 보고 아마 수확 시기를 정하는 것 같아요. 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뭐 재배 조건과 기상 조건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작물을 키울 때 장마 같은 게 온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전에 수확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장마 뭐 한번 싹 쓸고 가면 또는 태풍이 오는 시기 이런 걸 좀 피해서 수확을 한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시장 여건 등 뭐 기타 조건이라 그러는데 가능하면 비싼 값을 받을 때 수확을 해서 파는 게 나으니까 뭐 그런 걸 고려하라는 얘기고 뭐 방법이라는 거는 수확의 방법이라는 건 예치는 자르는 거죠. 그죠? 자르는 거. 굴치는 뭐예요? 파내는 거. 굴치, 파내는 거. 그 다음에 뭐 기계로 수확하는 방법도 있고, 인력이 수확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구성 요소. 뭐 수량이라는 건 결국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또 벼가 나왔는데, 벼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수확이 되느냐, 이걸 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이제 단위 면적당 이삭이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이삭 하나당 영화수, 그 벼꽃이 몇 개 달리느냐. 그 다음에 그 벼꽃 중에서 등숙 비율이라는 건 벼꽃 중에서 알곡이 달리는 비율이 몇 개냐. 에다가 그 알곡 하나의 무게는 얼마냐. 요걸 계산하면 이 생산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그죠? 이런 경우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감자 같은 경우도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뭐 1m 제곱이든 1평이든 그 단위로 봤을 때 포기수가 몇 개냐. 감자 포기수. 그죠? 포기수가 몇 개고 그 그의 개체당 덩이줄기수. 덩이줄기는 감자 알이잖아요. 그죠? 그 감자 알이 몇 개 달렸느냐. 그 다음에 감자 알의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곱하면 대충 수확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 생산량을 조사할 때는 이제 이건 수확하기 전이에요. 아, 그럼 내가 농사를 졌는데 이게 수확이 얼마나 될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표본 장소를 한 3개 정도는 골라서 거기에 뭐 1m 제곱이든 이게 3.3m 제곱은 한 평이죠. 한 평 정도의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수량을 실측을 하고 평균해서 전체 면적을 곱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환산하는 뭐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이게 표본 장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해질 거고 또 표본 장수가 표본 그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한 식물체는 탈곡해서 정조 중에 수분 함량을 14%로 환산해서 10R당 현미경으로
산출한다. 아니, 현미량으로 산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벼의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벼의 용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책의 374페이지? 교과서에 보면 374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벼를 키우잖아요. 벼를 키우면 벼가 이렇게 이삭에 달려있어. 그죠? 그럼 이제 수확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수확을 해야 되겠지. 수확. 수확을 하면은, 그게, 일단 벼를 이렇게 수확을 해. 그걸 이제 탈곡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탈곡? 탈곡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일단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낫으로 베가지고 그게 예치잖아. 예를 들면 배 써. 그럼 그 중에서 벼 알만 떼려면 그게 탈곡이란 말이야. 벼 알만 떼내는 행위가. 그 탈곡을 해. 그럼 그 벼 알만 떼내면 그걸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껍질을 거치는 작업을 2번 해. 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도정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요 용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처음에 그 뭐 이런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도정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도정 과정이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완교라 그러죠. 그 벼 따자마자 벼알 자체, 수확한 벼알 자체, 그걸 완교 상태라 그러거든. 요 상태에서 요거를 조곡이라 그래. 조곡. 이제 용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곡이라고도 하고 정조라고도 해. 이게 좀 말을 좀 바꿔놓으면 참 좋은데, 네? 아니, 도정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완교 상태에 있는 얘가 요런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죠. 그러면 요걸 1차 도정을 해. 요걸 재현이라 그래, 재현. 1차 도정이야, 이거는. 이 도정 과정의 첫 번째는 재현이라 그러고, 이 정조가 그럼 뭘로 바뀌느냐? 현미로 바뀌는 거야, 현미. 얘는 이제 쌀겨만 있는 애지. 쌀겨 있죠, 쌀겨. 우리가 이제 미강이라고 하는 애가 덮여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를 또 2차 도정을 해. 그럼 이제 요게 백미가 되는 거고요. 요게 백미예요, 요게. 그러면 현미까지가 1차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용어 때문에 그래. 요 용어가 이런 게 나오면 헷갈리시잖아. 요게 조곡이라고 그러고, 요걸 현미를 정곡이라고도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거야, 이게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걸 좀, 용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서 좀 해야 되는데, 요걸 재현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요 두 번째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현백이라 그래. 그러니까 현미를 백미로 만든다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 그죠? 요거는? 재현을 갖다가 현백이라 한다고요? 아니, 이제 재현은 첫 번째 껍질 벗기는 걸 재현. 조곡을 껍질을 벗기는 행위를 재현이라 그러고, 껍질을 벗겨놓으면 얘가 정곡이 된다는 거지. 얘를 또 한 번 껍질을 벗기면 요걸 현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완교라 그래가지고 그 벼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외형, 내형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껍질이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완교가 있고 요 안에 이렇게 현미가 있단 말이지. 요 현미가. 그리고 요 껍데기를 벗겨놔야 그 안에 이제 백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용어를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수확한 식물체는 탈곡해서 정조 중의 수분 함량을 14%로 환산해서 시바르당 현미량으로 산출한다. 그러면 벼라는 거는 보통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완교 상태 처음에 수확할 때는 그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뭐 모르긴 해도 한 20% 정도 될 거야. 한 18%? 이 정도 18에서 한 20% 정도 될 거야. 맞아. 예. 그러면 걔가 먹을 수 있느냐? 그게 먹질 못해. 그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현미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먹는 쌀 정도 되려면 그게 한 14% 정도로 건조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에 이때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얘가 100kg이야. 예를 들면 100톤만큼을 수확을 해서 쌀을. 그러면 얘가 한 20% 정도 만약에 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얘가 나중에 쌀로 팔 때는 어느 정도 될까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14%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100%짜리가 몇 프로로 줄어드냐 이 얘기거든, 이게. 이 문제가 그거거든. 그랬을 때 얘가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정을 20%로 한 거야. 그래서 이 쌀을 14%의 그 현미로 바꾸려면 얘가 그러면 대충 한 어느 정도 수확량이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 이 문제가 그거예요. 이 문제가. 응? 14%의 그 수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이게 내가 수확한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톤을 수확을 했잖아요. 14%까지 한다 그랬잖아. 그럼 100 빼기 14. 근데 원래 만약에 20%가 있었어. 그럼 100 빼기 20이겠지? 그죠? 그럼 얘는 80이고. 그죠? 얘는 86이잖아. 그러면 무게가 줄잖아. 그죠? 이걸 하면은. 이게 0.9 정도 되려나? 0.88이나 9 정도 되겠죠? 8, 9 정도? 그러면 내가 수확했던 것보다 무게가 줄어드는 거지. 그 얘기예요, 이게. 그죠? 처음에는 왜냐면 습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거 상태로 파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 그 쌀로 제대로 만들어서 팔려면 이게 이제 14%라는 거거든. 쌀의 수확 기준이.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얘가 내가 수확한 게 몇 퍼센트 정도, 아니 몇 톤 정도를 생산했구나. 그걸 알 때 이 환산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저런 시험에 안 나오지?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뒤에 있는 문제는 없었어요. 응용 문제는. 근데 모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는, 내가 수확했던 것보다는 줄어드는구나. 왜냐면 예전에는 물기가 많았지만, 걔가 이제 나중에는 14%까지 맞춰야 되거든. 그래야 그때 이제 도정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수 계산법은 수확 전의 식물체 상태에서 일찍이 수량을 예측하자 할 때 입수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럼 3.3m 제곱당, 그러니까 한 평당 현미 수량이 얼마나 될까? 그럼 이제 그 3.3m당 주수, 3.3m에 그 몇 개 주가 있냐는 거거든? 몇 포기, 몇 포기가 있느냐? 그럼 거기에 몇 개 이삭이 있냐? 그러니까 한 그 주에, 한 포기에 몇 개 이삭이 달렸어? 그러면 한 개 이삭당 등숙된 잎, 실제로 알곡이 열린 알수가 몇 개야? 그리고 그 알수 하나당, 알수 1000개당 몇 그램이야? 요걸 계산하면 현미 수량. 여기서 수량은 생산량이라 그랬어요, 제가. 생산량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요 공식에다 넣으면. 뭐, 감자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단위 면적당 식물체. 단위 면적당 감자가 몇 개 감자가 몇 개, 이거는 구루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지? 그죠? 뭐, 어쨌든, 감자가 몇 개 심어져 있어. 그죠? 거기당 덩이줄기수가 몇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덩이줄기 하나의 무게가 얼마야. 요거를 곱하면 감자도 대충 생산량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요거, 생산량은 요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수확후 관리, 건조. 자, 쌀은 안전 저장을 위해서 수분을 15% 이하로 건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죠? 왜냐면 쌀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잖아? 그럼 얘가 그냥 만약에 그 수분이 있는 상태로 하면 수발화라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썩을 수도 있고, 병충해 때문에 부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14% 정도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5% 이하로 건조해야 한다. 그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감자 뭐 이런 거 배우면서 큐어링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감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처음에 캐내면 좀 이렇게 얘가 그 실온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좀 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확이 된단 말이야. 그거를 바로 저장하면 안 되고 얘를 약간 좀 방치를 시키면서 실온 상태에서 좀 서늘한 곳에다 방치를 시키면서 상처가 아물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감자를 캘 때 보면은 뭐 칼 자각도 좀 생길 수 있고 어디 찍힌 자국도 생길 수 있잖아요. 걔를 갖다가 이제 치유를 해주는 걸 큐어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수확해가지고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저장할 때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요때, 그 상처난 그런 부위에 코르크층 같은 게 생겨가지고, 코르크층이 좀 단단한 그런 거잖아요. 각질 같은 거. 그런 게 생기면서 병균이 침입하는 걸 방지를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큐어링 작업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후숙이라는 건 이제 미숙한 산물을 수확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숙한 거, 조금 일찍 깐 거. 걔네들은 어디다가 조금 보관을 해서 좀 어느 상태로 돼야 팔잖아요. 그 작업을 후숙이라고 그러고, 예냉이라는 거는 수확 직후에 이제 이게 약간 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를 바로 저장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호흡이 막 높은 상태거든. 얘를, 수확을 했어도
온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던 애를 그냥 이렇게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면 호흡 활동 때문에 얘가 금방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 광합성 양분 있잖아. 그 얘가 모아놨던 양분들이 다 소모가 돼. 그래서 금방 이렇게 저기 찌글찌글해지고 금방 얘가 못 쓰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예냉을 시켜서 좀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서늘한 상태에다가 이제 보관한 다음에 정식으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또 배우신 게 아마 호흡 급등형 원예작물하고 호흡 비급등형 원예작물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과실이나 과일 같은 거,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하면 점점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보통 줄어들어. 요거는 호흡 비급등형. 이걸 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부는 이렇게 내려가다 한번 이렇게 튀는 때가 있어. 튀는 애들이 있어. 그게 호흡 급등형 작물이거든요. 클라이맥트릭. 그게 어떤 거 있느냐? 사과배, 토마토, 복숭아, 수박, 멜론, 감, 무화과, 망고. 이런 애들은 그 호흡 급등형 원예 작물이라 그래서 얘는 보관 기간이 짧아. 얘는 그냥 상태에서 두면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얘는 뭐 좀 서늘한 데다가 그죠? 그다음에 산소를 좀 제한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좀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호흡을 잘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호흡 비급등형 작물은 꾸준히 호흡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그 얘가 뭐라 그러죠? 노화 현상이 천천히 진행이 되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 딸기오 이런 애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같은 조건에서 보관하게 되면 비급등형 작물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가로에 뭐 써 있잖아. 사과배, 토마토 이런 것들. 요거를 외우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내기 좋잖아요. 그죠? 여기 3개 섞어놓고 하나 집어넣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하면 뭐 정선이라는 거는 저기 선정하는 거죠. 양품, 불량품 이런 식으로. 뭐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도 이렇게 좀 선별하잖아요. 그걸 이제 정선이라고 하고 포장하고. 여기 또 나오네. 안전 저장 조건. 쌀은 일단 15도 이하, 상대 습도 70%. 그 다음에 저장고의 공기를 여기 보시죠. 산소가 보통 대기 환경에 몇 프로 있다 그랬죠? 21% 정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있다 그랬죠? 400 ppm 정도? 그럼 0.04%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오랫동안 안전 저장하려면 3 내지 5%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얘를 호흡을 안 시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구마는 큐어링 온도, 아까 이제 큐어링 한다 그랬잖아요. 감자도 마찬가지. 큐어링을 할 때 한 13에서 15도. 감자는 조금 요 온도를 낮춰서 큐어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상대 습도는 85에서 90. 요것도 상대 습도가 감자도 85에서 90. 그러면 쌀하고 왜 이렇게 상대 습도가 차이가 나느냐? 쌀 같은 거는 이제 곡물이잖아요. 원래 얘는 그 수분기가 별로 없어.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나 식용 감자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건조한 상태에다가 두면 금방 수분이 말라버려. 상품성이 금방 떨어지는 거지, 얘가. 그래서 한 요 정도 상태에서, 상대 습도가 한 요 정도 상태에서 유지를 해줘야 얘가 좀 보관을 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품질의 개념과 중요성. 근데 이제 뭐 열대 과실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바나나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은 냉장 보관하면 금방 상하잖아, 오히려. 우리가 오래 보관하려고 선선한 데다가 넣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걔는 얼어버리는 거지, 그 온도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보통 안 해요. 자, 품질이 뭐냐? 품질이란 농산물이 여기 이제 정의 있죠? 식료품 또는 상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질, 뭐 성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을 정의하고 있다. 어떤 품질의 어떤 그 뭐 항목 같은 게 외관적인 품질도 있는 거고, 모양이나 색깔. 이것도 품질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적성. 맛있어야 되잖아? 향이 나면 좋고, 영양가가 높으면 좋고. 이런 게 다 품질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대충 요거까지만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유통하는 과정. 그죠? 수송이나 저장에 관련된 거. 가능하면 오래 수송할 수 있고, 그죠? 가능하면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애가 좋은 거잖아. 그것도 품질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적성. 뭐 취반이라는 걸 밥을 한다는 뜻이죠. 밥하는 특성이 좋다, 나쁘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밀의 재분. 뭐 밀도 보면은 뭐 강력분이 있고 중력분이 있고 뭐 박력분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품질인 경우에 왜냐하면 밀은 그 강력, 중력, 박력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 밀가루 사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강력분이 제일 비싸. 일반적으로. 강력분은 보통 빵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분은 보통 국수 이런 거 만드는 거고, 박력분은 주로 과자 만드는 용도예요. 그래서 얘도 급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그런 특성인 거죠. 그 다음에 제면 적성,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나 유료작물, 약용작물, 채소나 과일, 이런 게, 작물에 따라 다 다르다. 품질이라는 기준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작물별로 다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료작물이 유료작물이에요? 유료라는 거는 기름 짜는 작물. 네, 맞습니다. 기름 짜는 작물. 주요 작물의 품질에 관계하는 요소가 뭐냐? 예를 들면 농산물의 이용적성에 따라서 품질에 관계하는 요소가 저장하고 관계되는 거는 일단 수분이 많냐, 적냐, 이런 수분, 곰팡이, 해충, 이런 것들이 저장을 좌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공 비율에 관련된 거. 용적중은 무게예요. 그 다음에 완전잎 비율. 완전잎이라는 거는 쌀이다 그러면 깨진 게 있고 완전한 게 있고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완전잎이라는 게. 여기 잎이라는 거는 공립에 할 때 잎자잖아요. 그 다음에 협잡률, 이게, 협잡은 그런 거잖아요. 뭐라 그러죠? 다른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티 같은 게 예를 들면 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협잡이라고 보면 돼. 거기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유지, 전분, 이런 함유율들. 그 다음에 가공 제품에 관계되는 건 맛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피해 립이 있느냐, 없느냐, 섬유의 강도, 길이, 굵기, 연곡성. 요런 것들이 주로 이제 관계한다. 근데 이제 농산물의 품질 평가라는 거는 같은 예를 들면 콩이라고 그래도 밥을 만드는 콩이느냐, 아니면 두부를 만드는 콩이냐, 콩나물을 만드는 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콩나물을 만들 땐 다른 요소보다도 발화가 잘 돼야 돼. 얘는 콩나물로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밥 먹는 콩이나 두부 만드는 콩이 반드시 발화가 잘 될 필요는 없잖아. 얘는 가공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같은 콩이라도 품질의 기준은 다르다. 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식용약물에서는 맛이 중요하죠. 맛, 식감. 그죠?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향기,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유료작물은 뭐야? 기름 짜는 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유지, 그러니까 기름의 함량, 지방의 함량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고, 섬유작물에서는 섬유질의 함량이 중요하겠지. 대표적인 섬유질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거 있어. 한산모시. 그런 거 섬유질 작물이야. 섬유 만들잖아. 그죠? 여기서 만드는 그 섬유질이라는 거는, 옷을 만드는 것만이 섬유질은 아니야. 그죠? 그런 섬유소가 많냐, 적냐,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종이 만드는 것도 섬유예요, 그게. 종이도 섬유라 그래. 당나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로 종이 만들잖아. 그러면 그게 섬유소, 그죠? 그런 개념이거든? 그런 것도 섬유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요 작물의 품질에 관계되는 요소. 가장 큰 거는 유전적인 특성이 되게 크게 좌우해요. 어떤 작물이든. 얘가 제일 1번이야, 1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재배 조건, 재배법, 수확법, 조제법, 저장법. 이런 것도 품질을 좌우하겠죠. 그죠? 아무리 유전적인 특성이 좋아도 잘못 키우면, 그 다음에 가공을 잘못해서 다 망가뜨리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일단 유전적 특성이 가장 좌우를 하고 나머지 요소도 다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 정도. 또 쌀이 나오네요. 쌀의 식미를 좌우하는 요인. 여기서는 식미, 결국 맛인데 결국 우리가 밥맛을 좌우하는 요인에 품종, 산지, 어느 조건에서 얘가 자랐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수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건조, 조제를 어떻게 했느냐, 요런 거 이제 생산 농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겠죠, 요거는. 그죠? 그런가 하면 그 뒷단에서 얘를 갖다 가공해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저장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가공을 어떻게 했느냐, 밥 짓는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요 작물의 품질에 관계되는 요소가 이제 유전적인 게 되게 크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전적이라는 건 얘가 타고난 그 성질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쌀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밥으로 먹는 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은 거예요.
밥으로 먹는 쌀에는 일단 뭐 외관이 좋은 게 좋겠죠. 우리나라 쌀은 이렇게 둥글한데 어디 뭐 베트남 쌀이나 보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길쭉한 거 맛이 없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외관도 자고하고 쌀도 뭐 고유의 향기가 있어 사실은. 잘 맡아보시면 쌀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찰기, 씹는 감각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뭐 밥맛 뭐 이런 것들을 6개 항목으로 식미를 평가한다고 그래요. 근데 쌀이 보면 주로 다 전분이잖아. 쌀은 원래 전분 그 전분인 작물인데 얘가 쌀을 구성하는 그 전분이 아마 배우셨을 거야. 아밀로스라는 게 있고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아밀로스 형태로 이게 탄수화물이 보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요게 여러 개가 연결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당류가 되는 거잖아. 다당류. 이게 다 여러 개 연결돼 있는 거. 수십만 개가 막 연결되고 그렇잖아요. 이 다당류인데 이게 연결되는 게 아밀로스 방법이 있고 아밀로펙틴이라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얘는 되게 촘촘하게 돼 있고 얘는 좀 듬성듬성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이게 막 이렇게 격가지도 막 있는 애들이야. 얘는 격가지가 많이 달렸어. 얘는 예를 들면 아밀로스는. 그래서 얘는 되게 단단해. 얘가 단단하고 얘는 좀 물러. 그죠? 그래서 얘는 주로 맵쌀 있잖아요. 맵쌀 단단한 쌀. 그리고 약간 요거는 찰밥, 찹쌀 같은 거. 요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물기도 많이 흡수를 하고 좀 뭐라 그래 쫀득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밀로스 성질만 너무 많다. 그럼 밥맛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너무 풋풋하다 그러나? 딱딱하고. 약간 그런데 요게 여기 써 있죠? 저아밀로스. 여기서 저아밀로스라고 해서 얘가 10%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은 얘야. 얘가 한 80%, 90% 되고 얘가 한 20%, 10% 이렇게 섞여 있거든? 근데 얘가 거의 조금 섞여 있는 그 정도가 조금 차이로 인해서 밥맛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야, 쌀은. 어느 쌀이나. 우리가 먹는 보통 쌀들은 맵쌀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이고 뭐 8대2 정도? 뭐 9대1 정도로 얘가 섞여 있을 거야, 아밀로펙틴이. 얘가 소량 섞여 있는데 그 소량 중에서도 조금 더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아밀로스. 이게 저아밀로스라는 말이 그랬지만 안 맞는 말이긴 해. 얘가 좀 맞냐, 적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얘기 때문에 얘가 그 많은 가운데서도 더 많냐, 조금 덜 많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밀로스, 저아밀로스, 그 다음에 쌀의 또 식감을 좌우하는 게 단백질이 있대. 근데 원래 단백질이 있으면 또 맛이 없어진대요, 쌀이. 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것까지 저는 이제 영양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아밀로스, 저단백질 상태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밥맛이 좋은 거래. 그런 쌀을 개발하는 거래요. 그래서 목표가. 그러면 저 아밀로스라는 건 찹쌀 종류예요? 그렇죠. 좀 그 아밀로펙틴이라는 얘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거야. 예. 약간 찰진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밀 같은 경우는 빵용, 과자용, 면용 전혀 다른 특성의 품종이 요구돼. 그죠? 왜냐면 뭘로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 특히 빵용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야. 그래서 글루텐이 얘가 뭐냐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성분이야. 이렇게 탄성을 가지는 성분. 그래서 얘가 부풀러. 그죠? 근데 여기 면용이나 과자용은 부풀지를 않아. 밀가루가. 효모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잘 부풀질 않아. 근데 빵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발효를 시켜놓고 이제 찌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좀 이렇게. 그게, 글루텐이라는 그 단백질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빵용의 밀 품종은 분질이 경질이면서 점성과 탄성을 완전하게 이용하는 밀가루다. 그 다음 면과 과자용 품종은 분질이 연질이면서 점성과 신장력이 있는 밀가루로 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빵용, 면과 과자용은 잘 안 부푸는 애들, 빵용은 잘 부푸는 애들. 그래서 탄성이 필요하다. 끈적끈적하고 탄성이 있어야 뭐 얘가 잘 부풀고 뭐 하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아마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주요 작물의 품질에 관계하는 요소 중에 환경 조건과 이제 재배법. 일단 기본은 뭐냐면 품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유전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조건이 뭐 불량하거나 재배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나쁘겠죠?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은 자연 환경 요소, 기후, 토양, 뭐 생물 환경과 인위적인 요소, 이런 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약용 작물은 특히 이런 게 더 영향을 받는다.
특히 뭐 인삼 같은 데는 어느 지역을 특히 뭐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토양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민감한 작물이다. 또 쌀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죠. 16%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면 균류의 번식으로 부패, 변질미가 급증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14%로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건조 조건으로는 건조하는 온도, 건조시키는 온도, 그 다음에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빨리 건조한다고 열풍으로 건조하면 안 되는 또 그런 작물들이 있어. 왜냐면 그건 뭐 약간 음식이 혹시 온도와 습도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뭐 습도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속도라는 건 빨리 건조를 시킨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건조시키는 조건을 너무 한 번에 뜨거운 온도에서 빨리 건조를 하게 되면 얘가 작물이 그 제 향도 안 나고 변질이 되거든. 그래서 온도도 중요하고 건조시키는 온도, 그 다음에 속도, 서서히 시키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건조율로 본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지만 여기 보세요. 쌀의 식미를 해치지 않게 해서는 쌀 같은 경우는 건조 온도를 40도씨 이상 되지 않도록 여기 이제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원예 작물의 품질은 크게 외관, 조직감, 풍미, 영양적 가치, 안전성 등에 의한 종합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원예 작물이 뭐죠? 저기 채소 같은 거. 채소, 과수, 화해. 가수. 네, 그 세 가지예요.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원예 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 채소, 과수, 화해가 있는데 그게 뭐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다 다르잖아. 근데 주로 여기 있는 외관, 조직감, 풍미, 영양,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어떤 애는 뭐 두세 개만 해당되고 어떤 애는 뭐 다 해당되고 그렇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약용작물은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성분이야, 성분. 한약이다 그러면 한약을 먹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성분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분 함량, 그 품질을 되게 중요시 한다는 얘기예요. 약효라 그래요, 약효. 약효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특히 약용작물을 먹으려면. 그러면 약용작물에서는 기원이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유전성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예, 원래 그 얘가 어떤 애냐가 되게 중요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관이 균일해야 되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유효 성분 함량이 기준치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 뭐, 유효 함량이 많으면 뭐예요? 여기 이상한 토양에서 자라가지고, 여기 납도 들어있고, 비소도 들어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안전성. 약용작물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 품질 평가할 때. 기원도 보고, 이 기원은 예를 들면 식물의 종자, 뭐 품종, 재배 지역, 유효성, 뭐 이런 성분들, 그 다음에 뭐 외관,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런 정도로, 거의 다 끝 아닌가? 또 있네. 이걸 본다. 그 얘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영양가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작물의 품질로 미관, 기호와 함께 중요한 것이 영양가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를 먹는다라는 건 거기 그 작물이나 그 어떤 뭐 그 우리 농산물로부터 뭔가 영양소를 섭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곡류 같은 건 뭐야? 이거는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이게 딱 보면. 그죠? 곡류는 탄수화물이야. 이게 딱 보면. 뭐 단백질도 있지만 단백질보다는 그냥 일단 탄수화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콩 같은 게 두류잖아요. 콩이 두류잖아. 얘는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많아. 그죠? 물론 탄수화물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백질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도 있고, 그래서 콩으로 기름도 짜잖아. 그죠? 기름을 짜는 게 여기 지방이 있어서 그래. 콩기름, 단백질. 이건 두부에 먹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류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고, 뭐 엽채류, 근채류 이랬는데, 자, 일반적으로 칼로리는 얘네들이 많아. 곡류나 두류.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아시면 돼. 수분은 주로 채소 쪽이 많아. 채소 쪽이 많아. 감자 포함해서 채소가 많아. 그 다음에 단백질은 두류가 많고, 지방은 두류가 많고, 탄수화물은 곡류, 두류, 서류, 요런 순서대로 뭐 대충 돼 있고, 섬유질은, 일단 두류에 많대요. 콩 종류에 보면 두류가, 콩이잖아요. 거기에 섬유소가 많대. 그 다음에 회분이 뭘까요? 회분이라는 거는 이게 제가 회라 그러잖아, 횟가루 하면 그게 재거든, 재. 얘를 유기물을 태우면은 찌꺼기 남는 거 있죠? 걔가 회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곡류다 그러면 쌀을 태워. 그걸 가루로 뽀개봐. 그 까맣게 탄 거를. 그게 회분이야. 예를 들면 남은 거.
다 날아갈 거 아니야. 다 타고 날아가고 남은 거. 그게 회분인데 회분이 가장 많은 건 두류래. 두류가 제일 많이 남는데. 왜냐면 이게 단백질 성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칼슘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얘가 많이 요 회분이 높은 거고 쌀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탄수화물만 있거든. CHO만 많은 거야. CHO.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는 CHO잖아. 근데 걔가 다 타고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런 무기질이 이제 회분은 결국 얘를 추출해 보면 이 무기질이 남는 거야. 무기질이. 그 무기질이 많이 남는 게 두류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많은 거고. 그럼 비타민은 회분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태웠어, 예를 들면. 그럼 비타민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어. 왜냐면 얘는 유기질이야, 비타민은. 유기질을 타웠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얘는 포함이 안 되고 무기질만 포함되는 거야. 이 회분에는 요거만 있는 거야, 사실은. 이런 그 광물질들 있죠? 요거만 요 5가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광물질이 있겠죠, 그죠? 그것들이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거나 뭐 증발하거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어디에 많다? 비타민은 주로 이런 쪽에 많아. 이런 쪽에. 채소나 이런 쪽에 많이 있다. 비타민 C는 뭐 당연히 채소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서류라는 건 뭐? 감자 고구마. 네. 비타민 A가 특히 많은 거 여기 별 2개 쳐져 있어요. 요게 뭐야? 당근. 비타민 근체류 중에 당근이 많다는 거지 뭐. 그다음에 옛날에 뭐 시금치 이런 거에 보면 옛날에 뭐 뽀빠이 나오고 그럴 때 그게 비타민 A가 많은 거예요. 그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저기 15강 강의를 요 책을 끝낸 거예요. 책을 끝냈고